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름다움을 갈망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화려한 화장술에서부터 오늘날 서울 거리의 수많은 병원, 간판에 이르기까지 더 나은 나를 향한 욕망은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해왔죠. 그리고 그 욕망이 의학이라는 정교한 칼날을 만났을 때 성형의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아주는 희망의 빛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더 완벽한 아름다움을 약속하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여기 29의 김서윤 씨가 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 안,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디지털 태블릿 앞에는 완벽한 비율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고뇌하는 젊은 예술가가 앉아있죠. 하지만 정작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윤 씨의 시선을 따라 아름다움의 재창조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서윤 씨의 하루는 언제나 거울 앞에서 시작되고 거울 앞에서 끝이 납니다. 그녀의 방 한쪽 벽을 차지한 전신 거울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엄격한 심판관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스쳐 지나갈 작은 피부의 흠 혹은 미세한 좌우의 비대칭. 하지만 서윤 씨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하고 끔찍한 결함으로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밀어보고 당겨보고 조명 아래 비춰보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 하는 완벽한 웹툰 속 주인공의 얼굴은 사실 그녀가 가장 되고 싶은, 그러나 결코 될 수 없는 자신의 이상향이었죠. 이러한 고통을 의학계에서는 신체의 형장애, 즉 BDD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왜곡된 인식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죠. 이 질환은 1987년 정신과 의사 캐슬린 필립스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전까지는 그저 심한 허영심이나 유난스러운 성격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갉아먹는 고통이었고, 이 결함만 사라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태블릿 화면은 온통 소셜미디어 속 완벽한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이 만들어낸 새로운 뷰티 아이콘들. 2010년대를 휩쓴 김 카다시안 가족처럼 과장된 곡선과 도톰한 입술. 흠잡을 데 없이 매끈한 피부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서윤 씨는 그들의 사진을 저장하고 확대하며 자신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필터와 보정으로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이미지가 그녀에게는 도달해야 할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녀의 친구, 심리상담사인 지우 씨는 그런 서윤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보는 게 전부는 아닐 거야. 하지만 그 어떤 따뜻한 조언도 스스로가 결함투성이라고 믿는 서윤 씨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윤 씨는 용기를 내어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하얗고 세련된 대기실,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성공적인 변화의 사진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너도 달라질 수 있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이 원장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녀의 얼굴을 분석했죠. 그녀가 그토록 고민했던 미세한 비대칭을 정확히 짚어내며 아주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런치타임 시술.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감쪽같이 변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서윤 씨에게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맞기로 한 것은 필러와 보톡스였습니다. 21세기의 성형의학을 대중화시킨 두 개의 기둥이죠. 보톡스의 역사는 사실 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보툴리누스 독소,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차단해 마비를 일으키는 이 무서운 독소가 역설적으로 의학의 재료가 된 겁니다. 1987년 캐나다의 의사 부부인 진과 알라스테어 카루더스는 안검경련 환자를 치료하다가 놀라운 부작용을 발견했습니다. 주름이 펴지는 것을 본 거죠. 처음엔 미용 목적으로 독소를 쓴다는 것에 의학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FDA가 미간주름 치료제로 보톡스를 승인하면서 미용의학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술도 마취도 없이 몇 분 만에 끝나는 혁명이었죠. 2003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240만 건이 넘는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필러는 또 달랐습니다.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시켜 움직이는 주름을 잡는다면 필러는 꺼진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죠. 그 역사는 19세기 말 1893년 독일의 의사 프란츠 노이버가 처음 시도한 지방 이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히알루론산 필러의 등장이었어요. 1996년 스웨덴에서 개발된 레스틸렌이 그 시작이었죠.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물질이라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었고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히알루로니다아제라는 효소로 간단히 녹여 없앨 수도 있었죠. 서윤 씨는 이 모든 설명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니.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시술대에 누웠습니다. 시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습니다. 약간의 붓기가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었죠. 그녀가 그토록 신경 쓰던 미세한 비대칭과 잔주름이 사라진 겁니다. 서윤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태블릿을 켰을 때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도 왠지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자 그림선에도 힘이 붙는 것 같았죠. 이것이 바로 성형의학이 주는 피지였습니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힘. 서윤 씨는 이제야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눈에는 또 다른 결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끝이었습니다. 필러로 턱선이 정리되자 상대적으로 코가 뭉툭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형 중독의 초기 증상, 즉 내성 현상이었습니다. 첫 시술에서 얻은 만족감과 자신감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약해지면 더 강한 자극, 즉 더 큰 변화를 원하게 되는 거죠. 도파민 시스템이 이상 활성화되면서 수술을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다음 배팅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윤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원장은 그녀의 새로운 고민을 듣고는 이번에는 코 수술을 권했습니다. 필러처럼 간단하지는 않지만 반영구적인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수술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형수술의 역사는 사실 아름다움이 아닌 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죠. 기관총과 폭탄 파편, 독가스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안면 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얼굴을 잃고 부러진 얼굴들이라 불리며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들의 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했죠. 이때 성형외과의 아버지라 불리는 해럴드 길리스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비인후과 의사였던 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환자들의 무너진 얼굴을 보며 새로운 수술 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수술을 통해 환자들의 얼굴을 재건해냈죠.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삶을 되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재건의 기술들은 평화로운 시대의 미용 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천적 기형이나 사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구조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욕망과 만난 겁니다. 서윤 씨가 지금 고민하는 코 수술 역시 그 뿌리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피어난 재건의 기술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결국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의 고통과 붓기는 상상 이상이었지만 거울 앞에 설 날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붕대를 풀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만족감이 아닌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완벽한 코가 아니었습니다. 미세하게 휜 것 같기도 하고 높이가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잡힐 거라고 했지만 BDD를 겪는 그녀의 눈에는 오직 실패한 결과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연구에 따르면 BDD 환자들의 성형수술 만족도는 극히 낮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도 94%가 여전히 불만족을 느낀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그들은 수술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지만 사실 문제는 얼굴이 아니라 뇌의 인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결함을 찾아내며 결국 반복적인 재수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부위를 10번 이상 수술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이는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윤 씨 역시 그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 재수술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며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후기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정식 병원이 아닌 곳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더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불법 시술의 유혹이었습니다. 성형 중독의 그림자는 합법적인 의료 시스템을 넘어 이렇게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곤 합니다. 과거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펜시 아주머니의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에서 불법 시술을 받아 얼굴에 공업용 실리콘을 주입했던 그녀. 그 결과 얼굴은 끔찍하게 변형되었고 수십 번의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유행했던 펌프 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진이 아닌 사람들이 호텔방에 모여 공업용 실리콘이나 자동차용, 오일 같은 치명적인 물질을 주입하는 불법 시술 모임이었죠. 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염증과 괴사,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윤 씨는 불법 시술소에 연락을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다 못한 친구 지우 씨가 그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방 안은 온통 성형외과 광고지와
약봉지들로 어지러웠죠. 지우 씨는 울면서 매달리는 서윤 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고쳐야 할 건 얼굴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지우 씨는 그녀에게 BDD가 단순한 외모 콤플렉스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을 설명했습니다. BDD의 치료는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주로 SSRI 계열의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해야 하죠. 인지행동 치료는 환자의 왜곡된 인지와 행동 패턴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윤 씨처럼 거울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 결함을 숨기려는 행동, 그리고 외모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 역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수술을 거부해야 하는 해야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일부 의사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명백히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환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행위일 뿐입니다. 지우 씨의 간절한 설득에 서윤 씨는 마침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이 아닌 상담 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코가 삐뚤어졌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의 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연습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아이돌의 얼굴이 아니라 창밖에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 웃을 때 눈이 사라지는 친구 지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표정들. 그 안에는 필러나 보톡스로는 만들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형의학의 역사는 이처럼 빛과 그림자가 명확하게 교차합니다.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큰 눈과 높은 코가 미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성형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기도 했죠. 하지만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황금비, 중세의 창백하고 마른 체형, 1950년대의 글래머러스함, 그리고 1960년대의 극도로 마른 트이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2020년대의 클린걸 룩처럼 과도한 성형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의 기준이 어떻게 변하든 그 중심에는 난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윤 씨는 치료를 받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결함은 사실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웹툰에 처음으로 결함이 있는 주인공을 그렸습니다.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고 코도 살짝 뭉툭한 하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게 웃는 캐릭터였죠. 그 그림은 그 어떤 완벽한 그림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성형의학의 역사는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의학 기술의 발전이 만나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누군가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시작된 이 기술은 분명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선천적 기형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었고, 불의의 사고로 외모가 손상된 이들에게 다시 사회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죠. 때로는 서윤 씨의 첫 시술처럼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
또한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획일화된 미의 기준이 강요하는 사회적 압박, 소셜미디어가 부추기는 비현실적인 이상향,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잃는 수많은 서윤 씨들. 신체의 형장애와 성형 중독의 증가는 현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성숙해졌을까요? 미래의 성형의학은 단순히 더 정교한 기술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전인적인 건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체적 변화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적 안정과 건강이죠. 의료진은 환자의 말 속에 숨겨진 진정한 필요와 왜곡된 욕구를 구별할 수 있는 깊은 통찰과 윤리적 성찰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서윤 씨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를 들고 얼굴의 대칭을 재지 않습니다. 거울 속의 여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세한 비대칭이 있고 코끝은 그녀가 원했던 만큼 날렵하지 않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모습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 김서윤의 유일무이한 얼굴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태블릿에는 이제 다양한 얼굴들이 살아 숨쉽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성형의학의 진정한 가치 역시 모두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유한 빛을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도록 돕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이 오늘 거울 속에서 마주한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